그 미국 ETF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S&P 500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또 뭐 폭락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폭락한다, 워렌 버핏이 다 팔았다더라, 네. 미국이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네. 많은데 미국의 경제는 여러분 튼튼해요. 관세 전쟁을 1월 20일 날 취임하자마자 시작을 했죠. 네. 전 몸이 20개인가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잠도 안 자고 일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저희가 올해 좀 느꼈던 건 트럼프 1기 때 관세 전쟁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과 지금의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더 낮아졌다고 저는 느껴요. 일단 지금 S&P 500과 미국에 대해서 폭락한다, 뭐 앞으로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크게 5가지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미입니다. 자, 제가 돈터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재테크 공부를 하다 보니까 ETF를 조금 무지성으로 여러 개 사기는 했었는데요. 요즘 뉴스 보니까 정말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이슈 때문에 혼란스럽더라고요. 이런 경제 흐름을 읽으면서 주식이든 ETF든 사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제가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런 불안한 시장 상황과 경제 흐름을 어떻게 읽으면서 투자를 해보면 좋을지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김수정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ETF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투자자로서 경제 흐름을 어떻게 읽고 또 ETF를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이런 흐름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ETF 투자를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바텀업보단 탑다운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탑다운이 뭐죠? 네, 맞아요. 이렇게 문의를 주세요. 그래서 탑다운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업의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실 때는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신다던가 아니면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 어디서 나오는지, 영위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단일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신다면 위에서부터 내려오셔야 됩니다. 기업 분석이라는 거는 그 하나의 기업을 보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작은 숫자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사업 계획서 이런 것까지 다 보고 바텀업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애널리스트들끼리 멋있는데요? 저 이제 써먹으려고. 왜 애널리스트들끼리의 용어를 보면 기업 분석은 바텀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은 매크로 분석을 할 때 탑다운을 하는데 ETF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탑다운 분석이 훨씬 더 어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이슈를 보통 매크로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제 투자를 처음 접하시거나 내가 ETF를 투자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기사를 검색하실 때 기사에 보면 매크로 영향으로 인해서 뭐 주가가 뭐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도대체 이 매크로가 뭔가, 저도 계속 매크로 했는데 이 매크로가 뭔가, 사전적인 의미는 거대한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크로를 분석할 때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일단 세계 경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국가별 경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이런 거 말씀 주셨는데 정치적인 리스크, 지정학적인 리스크, 전쟁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정치적인 관계성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출, 무역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매크로라고 얘기를 하고, 연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큰 의미에서는 매크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매크로를 도대체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뉴스만 계속 팔로우를 하다 보면 뉴스는 매일매일 달라지니까 내 투자가 마치 매일매일 달라져야 될 것 같은 기분이 저도 들어요. 여러분 맨날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중심을 잡아보자라고 시작을 한다면 가장 처음 해야 될 거는 세계 경제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이해를 엄청나게 잘할 필요 없어요. 세계 경제학자 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개인적으로 투자만 하면 되니까 제가 보는 거는 딱 2개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OECD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네이버에 치시든 구글에 치시든 전 세계 경제 대국 20개의 OECD 숫자가 나옵니다. 경제 지표가. 그러면은 100이 기준선이고 이거보다 높다 그러면은 경제가 좋다, 이거보다 낮다
경제가 나쁘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왜 세계 경제를 봐야 되나요? 여러분들 ETF 투자하실 때 내 계좌가 있잖아요. 그럼 그 계좌를 ETF의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지 맨날 뉴스에 따라서 흔들려가지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거래 수수료만 많이 나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세계 경제 확인을 하고 만약에 경제가 확장 국면이다라고 지표가 보여주면 나는 현금 비중보다는 투자 비중을 좀 더 늘려도 되는 거고 별로다 경제가 안 좋다라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나의 자산은 현금으로 조금 옮겨놓고 투자하는 비중을 축소하는 게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IMF에서 발표하는 세계 경제 전망이 있습니다. 당연히 영어로만 돼 있어요. 근데 그죠? 그거를 저희가 영어로 다 분석할 순 없어요. 네. 저는 그래도 읽어봅니다. 읽으시잖아요.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는데 저는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목만 보세요. 제목은 보통 글자 수가 많이 안 되고 단어도 많이 안 돼서 단어 한두 개니까 그거는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데 IMF의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죠. 그래서 함축적인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신 다음에 뭘 보시면 되냐면 IMF 레포트 중에서 경제 성장률만 다 국가별로 써놓은 한 장짜리 표가 있어요. 그것만 보세요. 그럼 1위만 보면 되겠네요. 1위만 보면 되고 미국이 앞으로 어떤지 중국이 어떤지 인도가 어떤지 우리나라는 어떤지 이렇게만 봐주시면 거기서 뭘 판단하셔야 되냐면 내가 ETF를 투자할 때 국가별 비중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보고 나의 투자 자금과 현금 비중을 고르신다면 투자 자금에서 ETF를 투자할 때 결국에는 어떤 국가에 투자를 해야 될까? 왜냐하면 미국 대표 지수 있죠, 중국 투자하는 거 있죠, 일본 투자하는 거 있죠, 뭐 인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있죠. 이게 너무 다양하니까 그걸 보고 이 나라의 경제가 괜찮겠다 싶으면 이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를 고민을 해보자라고 넘어가시는 게 맞아요.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흐름을 분석하는 방법을 핵심적인 걸로 딱 집어주셨는데 제가 또 근본적으로 궁금한 건 요즘에 ETF 투자가 정말로 핫하잖아요. 저 같은 어린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럼 ETF 투자를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지 뭐 개별 종목이랑 ETF의 장단점을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구글에 여러분들 ETF 장단점 이렇게 뜨시면 정말 따라락 나와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ETF는 펀드의 장점 그리고 주식의 장점을 좀 합쳐놔서 이 펀드의 단점과 주식 몰빵하는 거의 단점을 좀 없애준 그런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펀드 있죠. 펀드 투자하신 분들 많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펀드 하셨던 경험이 있으니까 펀드 대비해서는 비용이 낮고 그 다음에 펀드 대비해서는 훨씬 더 투명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개별 주식 대비해서 뭐가 좋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장기 투자를 할 때 ETF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책에도 제가 다뤄놨는데 S&P 500이라는 지수를 만든 지수사가 있어요. S&P 다우존스라고 정말 큰 회사죠. 정말 큰 회사인데 거기서 매년 개별 종목에 선택을 해서 운용을 하는 이제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 있잖아요. 개별 종목을 얘가 좋을 것 같아서 얘한테 비중을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애들 줄이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 그런 액티브 뮤추얼 펀드 대비해서 S&P 500이라는 그냥 그 지수 있죠. 패시브 지수 추종하는 ETF 수익률이 누가 더 좋았는지를 항상 밝힙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근데 그 비중이 여러분 50%를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나 진짜 투자 공부 열심히 해서 운용 되게 잘해라고 생각해서 그런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도 S&P 500을 아웃퍼폼하는 사람의 수가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50%가 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매년 2년, 3년, 5년 내내 그 지수를 매번 이기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할 때 ETF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고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일일이 다 대응하기는 너무 벅차고 어렵다. 특히나 내가 이게 업이 아니라면 더더군다나 어렵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산업에 있으면서 좀 많이 느낀 건데, 혁신 성장 테마로 저희가 보통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따지면 AI 같은 거겠죠. 근데 그 전에는 뭐 전기차였을 것 같고, 그것보다 더 전에는 뭐 스마트폰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모든 싸움, AI 전쟁과 AI 관련돼 가지고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열심히 할 거야, 이만큼 내가 더 많이 투자해야지, 이렇게 기업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진정한 위너가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최선의 방법이 ETF로 분산 투자해 놓은 ETF를 다 찾아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에도 굉장히 많고 미국에도 굉장히 많은데, 뭐 AI 관련된 하드웨어만 모아놓은 ETF, 미국 반도체 중에 AI 반도체만 모아놓은 ETF,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지금 뭐 엔비디아가 1등이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그 외의 기업들도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언제 앞설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이라면, 일단 ETF를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걔네들을 따로 내가 개별 종목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면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오, 맞네요. 방금 그 팀장님이 또 S&P 500 예시를 들어주셔서 궁금한데, 요즘 미국 ETF 시장이 어떤지가 궁금하거든요. 정말 그 미국 ETF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S&P 500이잖아요. 그게 또 뭐 폭락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되나요? 뭐 폭락한다, 워렌 버핏이 다 팔았다더라, 네. 뭐 미국이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네. 많은데, 일단은 제가 그래서 경제를 보셔야 된다, 제가 그래서 매크로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기사 제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자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걸 절대 탓하지 않고, 워렌 버핏이 S&P 500 팔았을 수도 있고 나중에 다시 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 이제 본인이 자유롭게 운용을 하는 분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좀 중심을 잡기 위해서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왜 그런 얘기들 나왔는지 살펴보고, 그런 얘기들이 진짜로 그렇게 전개가 될까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일단 지금 S&P 500과 미국에 대해서 폭락한다, 뭐 앞으로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크게 5가지예요. 첫 번째는 금리 인하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한대, 야 빨리 미국 투자해야 돼, 지금 당장, 막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미국에 투자를 하셨는데, 막상 올해가 되고 나 보니 인플레이션율이 연준이 예상했던 것만큼 잘 잡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연준이 하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지면 성장성을 기반으로 가던 미국의 대부분들의 주식들은 아무래도 좀 슬로우 다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전쟁 여파 때문인데, 요것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관세 전쟁을 1월 20일 날 취임하자마자 시작을 했죠. 저는 몸이 20개인가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잠도 안 자고 일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제가 올해 좀 느꼈던 건, 저는 2017년에도 이 리서치 센터에 있었거든요. 그때 트럼프 1기 때 관세 전쟁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과 지금의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더 낮아졌다고 저는 느껴요. 그러니까 1기 때 정말 많이 흔들렸었고, 하루에 막 3% 떨어지고 그 다음에 4% 떨어지고 막 이랬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 처음인 거예요. 관세 전쟁을 하겠다고 나서는 대통령도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잠을 못 잤는데, 근데 그때 트럼프 1기 때 S&P 500 지수는 그냥 그 기간을 놓고 딱 잘라놓고 보면 상승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겪어봐서. 겪어봐서.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을 위한 대통령이 될 거라서 네네. 미국 기업들한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결국에 그게 주가에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관세 전쟁 때문에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 인하 속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은 아니잖아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들어간다 하시면 여러분 지금 주식에 있는 ETF 거의 다 빼서 이제 채권형, 금리형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금리 인하 사이클이다. 그러면은 성장주 위주로 흘러가는 미국 증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플레이션 우려인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세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준이 어느 정도로 판단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높아진다고 해서 주식이 안 좋은 이유는 금리 인하가 늦어질까 봐 그런 거니까 다시 1번으로 돌아간다고 봐주시면 되고 네 번째는 소비 심리 위축이에요. 갑자기 물이 1,000원에서 관세 때문에 1,500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사고 싶지 않나요? 좀 참게 되죠. 정수기에서 뽑아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사 먹지 말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관세 관련돼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서 소비 심리 위축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는 여러분 튼튼해요. 여전히 그건 튼튼해서 심리 지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다섯 번째는 AI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너무나도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딥시크가 등장해서 중국이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 아직 승장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딥시크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발언했던 것들을 총 집합을 해보면 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연준, 금리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 이런 말은 많은데 기준 금리가 내려갈 때 어떤 ETF를 사는 게 좋고 반대로 금리가 올랐을 땐 이런 ETF가 좋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교과서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른가요? 교과서와 팀장님의 의견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이게 왜냐면 금리가 오른다라는 거는 지금 고용과 인플레이션율이 엄청나게 과열됐다라는 상태고 경제가 호황이겠죠. 근데 너무 과도한 거예요. 연준이 봤을 때. 그러면 금리를 인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대부분의 기업은 미래 가치를 땡겨서 주가에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그 미래 가치는 앞으로 기업이 성장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 기업의 성장성이라는 것은 내가 대출을 받고 R&D를 하고 앞으로 좋은 기술력에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운운을 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그리고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았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집 대출이든 뭐 주택 담보 대출이든 뭐 신용 대출이든 받았어요. 근데 금리가 갑자기 올라간대요. 그럼 나는 소비를 확 줄이겠죠. 쓸 수가 없죠. 쓸 수가 없겠죠. 이자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었던 기업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고용이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율이 잡히고 이제 등등등 이런 여파들이 있는데 그때는 금리 추종형 ETF로 일단은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ETF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CD 금리를 추종하는 ETF나 코퍼 금리를 추종하는 ETF 이제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ETF로 가시는 게 맞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를 추종하는 ETF의 수익률은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쪽을 말씀을 드리고 금리가 내려간다, 기준금리를 내린다 그러면은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주식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게 맞죠. 교과서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냥 백데이터를 돌려봤을 때도 그게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요즘 국내 ETF는 또 어떤지 궁금한데 우리 계속 미국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요즘 국장이 어떤지 궁금해요. 역시 국장보다는 그래도 미국장에 투자를 하세요라는 말을 저는 더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은 투자의 기간과 본인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나는 좀 크게 생각 없이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무래도 미국 대표 주식 ETF가 조금 마음이 편하세요. 다만 국내에서도 유난히 성장성이 있는 그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조선, 그 다음에 방산 이 두 가지 산업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일매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시는 ETF를 볼 수 있거든요. 네. 1등부터 쫙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 금액을 보면은 아무래도 조선과 방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라고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좀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대표 지수도 많이 흔들려요. 많이 흔들리고 지금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S&P 500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내도 어느 정도 해봤고 미국도 어느 정도 해봤는데 미국의 지지부진하니 다른 데는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궁금해요. 다른 나라는 안 되나요? 네. 일단은 제가 방금 촬영 오기 직전에 블룸버그에서 이번 주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ETF 전 세계에서 그런 것들을 봤는데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ETF는 S&P 500 추종 ETF예요.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스닥 100. 그 다음에 좀 신기하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차이나 빅테크 기업들 모아놓은 ETF. 딥시크 때문인가요? 네, 딥시크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자금이 그렇게 간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국내에서는 항생테크 지수를 추정하는 ETF로 자금이 좀 몰렸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그 대형주 혹은 중국 인터넷 기업들, 중국 테크 기업들 위주의 ETF로 돈이 조금 몰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라던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에도 적어놨는데 제가 미국, 일본, 인도, 이제 중국 이렇게 다뤄놨는데 중국에 대해서 제가 작년 여름에 책을 썼을 때는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기술력의 혁신도 딱히 눈에 띄는 게 없었지만 지금은 중국 정부도 정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더해서 딥시크라는 기술력이 나타났으니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여러분 정부의 입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역시 나라가 그런 네, 나라다 미국은 보니까. 기업이 영향력이 정말 커요. 트럼프가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상 미국의 경제 구조나 미국의 정치 구조를 보더라도 기업들의 입김이 정말 셉니다. 미국은 합법적으로 로비를 할 수 있거든요. 정치인한테 가서 야, 내 기업을 위한 정책 좀 펼쳐봐. 내가 돈 줄게. 이게 되는 나라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정부가 하지만 지금 AI 관련된 거나 전기차 관련된 거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좀 두고 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해외 ETF 중국 쪽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몰리는 곳이다 해서 다들 아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국내에서 유명하진 않지만 추천해 볼 만한, 눈여겨 볼 만한 ETF나 저는 그 얘기를 또 들었어요. 미국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투자자들보단 좀 더 안정적인 걸 추구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네. 미국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ETF가 따로 있을까요? 이게 사실 글로벌 단위로 ETF 자금 플로우를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미국 ETF로 돈이 몰리는데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게 이제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제가 눈에 띄었던 게 이제 그 중국 인터넷 기업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국내에서는 참 인기가 없고 가끔가다 이거 되게 괜찮은 상품인데 왜 관심이 없으실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퀄리티 주식들에 대한 수요. 퀄리티 주식이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처음 들어봐요. 이게 그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한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제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어떨 때는 S&P 500보다는 S&P 500 동일 가중 ETF가 인기가 많을 때가 많고 미국에서는 그다음에 나스닥 100보다는 예를 들어서 현금을 두둑하게 쌓아둔 튼튼한 기업들을 보통 퀄리티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에 대한 인기가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한테 그런 상품들을 소개를 드려도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S&P 500 동일 가중이나 그다음에 미국 100, 캐시카우 100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품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튼튼한 기업
퀄리티가 높은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싶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정말 많아요. 네, 뭐 S&P 500에 투자하려고 한다 하면 스파이를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여러 회사에서 나온 ETF들이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말씀 주신 것처럼 똑같은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저희가 선택을 할 때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아마 수익률일 것 같은데 ETF라는 상품 자체, 특히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종목과 똑같은 지수를 그대로 복제해서 추종하는 거를 다 똑같은 방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의 차이는 많이 나봤자 0.01%, 0.03% 언저리에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기간을 1개월로 하느냐, 6개월로 하느냐, 1년으로 하느냐, 3년, 5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매번 순위가 바뀝니다. 근데 똑같은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그 순위를 볼 때마다 저희가 바꾸는 건 너무 귀찮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률이 더 좋았는지 다시 다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수익률을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결국에 떨어지는 건 비용인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은 사실 TR로 운용을 하느냐 PR로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랐는데 PR과 TR의 그냥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TR은 분배금 자동 재투자되는 거, PR은 그냥 분배금 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는 TR을 못하게 됩니다. 세법 개정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모두 다 같이 PR이에요. 그래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S&P 500 ETF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같이 PR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떨어지는 건 비용이죠. 저희 보수이나 했어요. 저희도 했어요. 저희가 더 낮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더 낮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투자자분들한테 좋은 일이에요. 사실상 좋은 일이고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실부담 비용률이 적은 ETF로 아무래도 손이 가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실부담 비용률이라는 건 보통 운용사들이 얘기하는 총 보수에 더해서 기타 비용에 더해서 매매 중개 수수료까지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시는 비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해보려면 막 계산이 되어 있는 사이트들을 제가 다 보더라도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업계 사람으로 봤을 때 업데이트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근데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이트가 가져오는 숫자들이 언제 업데이트가 된 건지를 보셔야 돼요. 업데이트가 되게 느리고 잘못된 숫자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거를 다 까보시려면 운용사마다 투자 설명서 들어가서 기타 비용 다 봐야 되고 거기에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매매 수수료를 다 봐야 되는데 이거 너무 힘들죠? 네,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팁이에요, 팁? 네, 비밀을 알려드리면 운용 규모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일 큰 거, 유명한 거 이런 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게 이 ETF가 이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데 작았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서 투자를 많이 해서 갑자기 커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내 펀드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더 많이 사야겠죠. 왜냐면 많은 분들이 S&P 500을 계속 사는데 그거에 응하는 만큼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그 ETF 운용사가 계속 사야죠. 시장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계속 사니까 기타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매매 중개 수수료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았다가 갑자기 커지는 그런 ETF들은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고 또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거라면 제가 원래 컸던 거, 원래 사람들이 많이 매매를 하던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작았다가 갑자기 커지거나 커졌다가 갑자기 작아지는 것도 똑같아요. 더 많이 팔아야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매매 중개 수수료율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기관 대 기관으로 주식을 거래하면 중개 수수료율이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수수료율과 달라요. 그래서 많이 거래하는 사람한테 아무래도 싸게 해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막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또 제가 나왔던 모든 영상에서 비슷한 질문을 주시면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원래 컸던 거에 그냥 계속 투자하시는 게 아무래도 그 작았다가 커지고 커졌다 작아지고의 폭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비용이 좀 더 적을 거고
그리고 거래하시는 게 여러분 주식 거래하실 때 내가 써놓은 가격에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종목이 거래량이 너무 적은 종목을 거래하시지 않는 이상 바로 따다다다다닥 체결이 되는데 ETF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규모가 작은 ETF들에 투자를 하신다면 거래량이 조금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가격의 매도 매수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냥 싼 거 좀 보시고 그다음에 싼 거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 다 까기 어려운데 그러면은 규모가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또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3조였는데 8조가 된다. 이러면은 당연히 비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8조였다가 10조가 된다. 이러면은 좀 덜 나오겠죠. 비용 자체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크가 낮은 ETF 얘기할 때 채권 ETF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만기에 따라서 나뉘는 거예요? 만기에 따라서 나뉘는 거죠. 만기가 긴 경우에는 리스크가 조금 더 높고 만기가 짧은 리스크가 조금 더 낮은데 이 채권 ETF를 담으실 때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장기채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이거는 변동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정성을 위해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기간이 좀 짧은 거, 만기 기간이 짧은 채권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난 진짜 안정적인 게 좋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코퍼라는 금리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땅땅땅해서 무위험 지표거든요. 그건 위험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 그래서 그런 금리 추정 ETF를 담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아까 ETF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그 구성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경제와 어느 정도 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좀 공부를 하시는 걸 제가 좀 추천을 드려요. 흐름을 분석하고 요즘 트렌드가 어떤가 이런 것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거에 가장 첫 번째가 경제 보고 국가 경제 보고 그 다음에 정치 지정학적 리스크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 성장 트렌드 보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공부할 거 너무 많아서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일단은 시작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ETF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S&P 500과 나스닥 100으로 일단은 시작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는 S&P 500과 나스닥 100이었죠? 나스닥 100. 네, 알겠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근데 또 다르긴 하잖아요. 뭐 또 그런 거 나는 사기 싫어 이럴 수도 있고 난 좀 더 위험하지만 수익이 높은 걸 하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는데 처음에 포트폴리오를 짜려고 하는 좀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얼마나 비중을 두고 짜는 게 좋아요? 그런 안정적인 거에 뭐 얼마나 모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네. 이거는 제가 책에서 좀 그 생애 주기별로 좀 나눠놨는데 생애 주기라는 게 사회 초년생 그 다음에 뭐 결혼을 앞두고 목돈이 2, 3년 내로 목돈이 필요할 때 뭐 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한테 사줄 포트폴리오 뭐 혹은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필요한 포트폴리오 이렇게 좀 나눠놨는데 일단은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가장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월급이 들어오고 이 월급에서 얼마를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를 투자를 해야지 얼마를 소비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나누시면 되는데 내가 얼마를 재테크에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그 돈 중에서 이걸 어떻게 가야 될까를 좀 퍼센티지로 좀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 초년생이라는 의미는 일단은 20, 30대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나는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월급을 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죠. 10년, 20년 정도는. 그렇다면은 일단은 대표 지수, 그 다음에 혁신성장 테마. 혁신성장 테마라고 하면은 뭐 AI라던가 그다음 반도체라던가 전기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새로운 산업의 성장성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ETF들과 그다음에 국가 대표 지수는 뭐 우리나라 대표 지수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대표 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한 70%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요. 주식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죠.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가져간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중앙은행이 갑자기 기준금리 올린다 그러면 주식에서 다시 여러분들 금리 추정으로 가셔야 돼요.
요거는 경제 상황과 이런 것들 따라서 바꾸셔야 돼요. 계속 그냥 두고서 두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두고 가만히 있으면 저는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타이밍과 타임의 차이는 차이가 뭐예요? 장기 투자가 결국에는 이긴다. 아. 이거를 계산을 제가 해봤을 때 네. 이거 핫하다 그래서 이거 갔다가 네네. 이거 핫하다 그래서 이거 갔다가 네네. 근데 이 모든 거를 다 먹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장기 투자,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두고 거기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내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사회 초년생이라는 가정하에 내가 위험 투자를 선호한다는 가정하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나는 안정적인 게 너무 좋다라고 네네. 말씀을 주신다면 그러니까 채권형, 그다음에 배당형을 그만큼 늘리시면 돼요. 한 50% 정도, 60% 정도 늘리고 뭐 그 5, 60% 정도 늘렸을 때 채권 15, 뭐 배당 15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를 장기적으로 운영하는데 조금 더 팁이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근데 전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 ETF나 다 적립시로 계속 모아간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라는 거는 미국 대표 지수에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적립식도 S&P 500과 나스닥 100. 요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막 레버리지를 모아간다. 이거는 저는 좀 비추. 인버스를 모아간다. 비추. 그 다음에 갑자기 혁신성장 테마를 이 산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데 모아간다. 그것도 저는 좀 그건 저는 좀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핫할 때가 있고 저게 핫할 때가 있어서 이거를 투자를 했다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고 다른 핫한 테마로 넘어가야지. 이건 리밸런싱이 필요한 거고, 적립식은 대표 지수에 좀 한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배, 3배짜리를 계속 꾸준하게 모아가세요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네. 그건 정말 단기적으로 잠깐 단기적으로 하는 거죠? 잠깐 하는 거고, 그다음에 환율 이런 것도, 채권도 네. 채권을 막 장기적으로 꾸준히 모아갈래요. 이거는 저는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금리는 계속 인하 사이클과 인상 사이클과 인하 사이클과 인상 사이클이 계속 네네네.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주가는 기업의 성장성 영향을 더 많이 받고, 그래서 S&P 500, 나스닥 100은 기업들로 모아놓은 펀드다 보니까 성장성이 계속 있을 수 있는데 채권은 성장성이 계속 있지는 않아서 그것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리밸런싱이 필요한 자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환율 당연히 단기, 레버리지 인버스 당연히 단기, 이렇게 다가가시는 게 맞고, 원자재 단기. 네. 금은 별개입니다.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금은 뭐 그냥 나는 꾸준히 금을 좀 가지고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 비중은 안전자산으로 담아두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미국 대표지수 S&P 500, 나스닥 100을 제외한 거에 있어서는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TF도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우리 미래에셋의 김수정 팀장님과 함께 이 불안한 시장 상황과 경제 흐름을 어떻게 읽고서 ETF 투자를 하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유명한 ETF가 왜 유명하고 안전한 건지 알고 나니까 투자를 좀 전략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ETF 포트폴리오 짜는 법과 또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까 본인에게,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잘 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는 항상 본인의 책임이 따르는 거니까요.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김수정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 또 유용한 재테크 정보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